네, 오늘 이렇게 나주 지역에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 중에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한 친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박민아 선생님께서 해주신 학습법,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히 직접적인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비 이제 고1 학생들, 중3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에게도 뭔가 고등학교 생활을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제가 오늘 나눌 그런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같이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제목부터 좀 뭔가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요. 아까 제가 소개를 드릴 때 무슨 과목인지 혹시 보셨나요? 네, 제가 역사 교사죠. 제가 역사 교사고 그 사이에 다 보셨어요. 눈썰미 있게. 그래서 제가 시대 역사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보도록 하시죠. 우리 아이들의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기 앞에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학생들이 주로 먼저 답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죠?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 활약했던 시대는 이렇습니다. 뭐 생물연도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왕은 아니죠. 권력을 가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정책 다들 알고 계시죠? 무슨 정책일까요? 쇄국 정책이라고 하죠. 그냥 편하게 쇄국 정책. 이거는 외세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막았죠.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라져요. 당시에 땅에 떨어졌던 그런 나라의 기강. 왜냐하면 그 세도 정치죠. 세도 정치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을 정말 바로잡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지만 이 대외 정책 측면에서만큼은 오늘날에 많은 비판을 받죠. 왜 그럴까요? 그의 세국 정책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늦어지게 되었다라는 어떤 이런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 시기에는 당연했어요. 외국의 문물을 막는 것이 당연한 시기였는데, 그리고 저 때는 뭐 당연히 그게 여론도 더 높았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187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이제 서양의 문을 열고, 물론 일본의 문을 열었지만 서양의 문물이 이제 저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저 이후에도 사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말아야 한다 굉장히 옥신각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국 방향을 1894년에 정부의 공식 방향을 내놓게 되죠.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94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이와 관련된 사건은 갑오개혁이죠. 갑오개혁으로 결국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전면 개방은 아니었지만 많은 제도들이 서양식으로 고쳐지게 되고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발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조선의 대전환기적인 이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조선시대 이야기고요. 우리 아이들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 물론 물렁무럭 잘 자라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또는 20년 또는 3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조선의 대전환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나는 걸 보셨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어떨까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2016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만으로 3년 전에 이런 걱정들을 했다는 거죠. 이때 모인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바로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이는 새로운 세대의 혁신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줄어드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걱정이죠.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는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거 2016년부터 5년 동안의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의 시대인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어떤 속도로 이게 변해갈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선의 전환기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미리 벌써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전부터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이미 적용을 받았지만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이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미래 창의 융합 인재를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다변하는 사회 속에서 창의 융합 인재만이 우리의 학생들을 길러낼 방향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지식을 암기만 하면 됐어요. 누가 더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 그 암기한 지식을 가지고 누가 문제를 더 잘 푸느냐, 이것을 측정하면 되는 그런 산업 사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더 이상 이런 암기하는 지식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에 가지고 들고 계신 뭐죠? 이게 작은 컴퓨터, 핸드폰이죠. 이거를 한 번만, 손가락 몇 번만 누르게 되면 지식들은 다 쏟아져 나와요. 그 모두가 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누가 이 지식을 더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역량, 누가 그 지식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느냐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역량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제시된 역량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역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목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 이것이 미래형 인재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인간의 모습을 갖춘 그런 인재가 바로 미래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6가지 역량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6가지 역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자기 관리 역량, 이것이 중요한데요. 미래에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20년, 30년 후에도 코치는 하실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아버지가 하라 그래서, 엄마가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특히 직업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역량이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진 역량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옆에 있는 학생들의 역량과 힘을 합쳐서 같이 의사소통과 공동체, 그리고 심리적 감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류하고 나누면서 새로운 창의 융합적인 사고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이 제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융합인재가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문과는 사회탐구, 이과는 과학탐구를 중심으로 배우던 거는 필요 없다. 이제 모두가 골고루 다 배우는 공통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이과 구분을 없앴고요. 대표적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이런 과목들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정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사회와 과학을 골고루 융합적으로 배울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다양화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공통 과목이 있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는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형 비중은 조금 줄였고요. 참여형 수업 확대, 토의 토론 발표 실습을 통해서 정말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양보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의 그런 정말 자기주도적인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이런 과정 중심 평가죠.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필평가, 문제풀이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제는 수행평가 중심. 수행평가라는 것도 집에 숙제를 내주는 것보다는 아까도 교육청에서 말씀을 하셨죠. 수업 시간에 직접 평가를 해서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하는 활동을 가지고 평가 점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학교에서 실제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갈 1학년 때는 이제 이런 공통 과목을 주로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은 국수형 사과, 국수형 사과 5개 과목이죠. 주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목들은 공통 과목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공통 과목을 먼저 이 단위수대로 이수를 해야만 과목별로 그 다음 선택 과목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을 우선 1학년 때 주로 편성하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마치면 2, 3학년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는 2, 3학년 때 가서 선택을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박민아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각각의 과목 소개. 그래서 지금 얘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나중에 이제 중3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될 과목들입니다. 수능에서 필수인 과목도 있고 선택할 과목들도 있고요.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진 과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다르죠. 지금 과목의 명칭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뭔가 깊이가 있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사실 학교에서 선택을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만약에 5명 또는 10명 단위로 선택하는 소인수 과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과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이 상대평가 1등급, 9등급의 비율을 놓고 10명을 평가하면 등급을 제대로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절대평가죠. A, B, C, D, E로 표기를 해서 성적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과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대로 상대평가 1등급부터 9등급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겐 적용되지 않고요. 지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 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 내용은 모든 학생들이 만약에 성취도를 다 맞췄다. 그러면 전 수강생들에게 모두 A를 줄 수 있는 이런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진로 선택이라는 그 제목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실제 이제 학생들이 이러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데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인 것은 아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대세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 평가 요소 중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요소가 가장 비중이 높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을 신청하고 수강했는지 자체가 이미 평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알고 있는 또는 자신의 진로가 비교적 명확한 이런 학생들과 나는 미래 뭐 할지 모르겠어요. 미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분명히 과목 선택에 그때 겪는 어려움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마다 어떤 학생이 좀 더 전공 적합성을 갖추는 데 좀 더 수월할까요? 전공, 자기 진로를 비교적 처음부터 명확히 알고 있는 학생.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에 갑자기 가서 내 진로를 갑자기 결정하라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을 미리 고민할 기회를 교육부에서 이미 중학교 학생들에게 주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진로를 탐구하는 과정을 기회를 줬었죠. 자유학기제죠. 자유학기제를 다 거쳐 오셨는데 원래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또는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유학기제 이렇게 생각하셨죠. 왜 시험을 안 보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님들은 막 원망스러우시면 학원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러셨고 학생들은 시험 안 본다 그러고 그냥 신나게 막 놀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이 새롭게 나의 그 진로, 새로운 진로들을 탐구하고 체험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다 지나쳤다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체험 다 했어요, 사실. 체험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신 이참에 미래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하시고 학생들은 그리고 부모님들은 학생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뭐가 맞을까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체육, 예술, 기술과정, 교양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공통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미리 배워야 될 필요 없고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마다 전 과목을 마음껏 선택하게 개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고등학교가 대학교처럼 수강 신청하듯이 과목을 선택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과목들은 필수로 개설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과목들은 묶어가지고 선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은. 그런데 내가 진학했던 고등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도 이 대책을 다 마련을 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역시 성취도 평가, 여기는 상대평가로 이렇게 진로 선택은 성취도 평가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계속 앞에 뒤에 거의 전 과목을 다 보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 과목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교과 선택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이러한 대학들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소위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이 네 가지예요. 이 오른쪽에 표인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이렇게 큰 글씨로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평가 요소가 대부분은 뭐라고요? 저 중에서 어떤 거였죠? 전공 적합성이 그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그래요. 그런데 이 전공 적합성의 요 내용인데요. 세부 평가 요소를 가만히 보시면은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과목을 수강했냐 안 했냐는 것 자체가 점수 평가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사실은 일부 어느 정도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선택할 과목이 있다면 그런 선택하는 과목에 있어서 나름 지금부터 조금씩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3 학생들은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까 박민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을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은 수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전공이 아주 명확하다면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막상 고등학교 가면은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배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교육부 가시면 이거 다운받아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교육청 단위로도 따로 책들 만들어서 이미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실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시면 고등학교 때 과목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계열만 있다면 나는 의학 계열을 예를 들어 보죠. 의학 계열로 진학할 거야. 그럼 여기에는 과가 3개가 있습니다. 수의학과, 한의학과까지. 그러면 각 학과를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대학교의 커리큘럼까지 학과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희는 대학 가면은 이것을 배우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미리 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오면 좋아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 가이드가 다 있는 만큼 가서 자신의 진로만 명확하다면 이러한 가이드를 보시고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이제 진학했어요. 근데 내가 간 고등학교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짜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전 과목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들으려고 했는데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기 봉황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공동 교육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여기 와서 듣고 여기 학생들도 다른 학교에 가서 그 개설되지 않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서울에서는 거점형 연합형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역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같이 공동으로 묶어서 또는 특정 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농촌에 있는 학교는 큰 지역에 학교 하나 있고 이런 데는 그럼 어떡하죠? 여기도 뭐 일부 학교가 이렇게 뭐 한 10개씩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지역에 모두 개설되어 있지 않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온라인으로도 개설을 해준다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은 그냥 단순히 강의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강의로까지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교과 선택을 정말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육과정을 바꿔서 결국에는 대입 제도까지 여기에 맞춰서 개편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22 대입제도 개편,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개편 내용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이번 개편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함께 발표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인수 과목으로 개선된 과목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학생이 5명이 들었는데 그걸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어떻게 나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실시가 되면 실제로 이제 대학 가서 한 과목씩 선택해 듣는 것처럼 골고루 선택을 마음껏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학생은 1학년 1학기에 한국사를 듣고요. 어떤 학생은 2학년 때 한국사를 듣고 어떤 학생은 3학년 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한국사를 들었는데 거기 신청한 학생은 어떡하죠? 상대평가로 성적을 내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상대평가로 이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돼서 학생들의 선택이 정말 다양화되게 되면 상대평가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공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취도를 평가하는 내신 성취평가제가 같이 실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되면 수능 과목도 다양해지겠죠? 이미 2022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아시죠?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수능 선택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이렇게 다양한데 모든 학생들을 같은 성적에 넣을 수 없죠. 성적이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요. 과목별로. 그러면 이 학생들의 역시 성취도를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절대평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같이 뒷받침되어서 이번에 대입제도 개편이 마련됐어야 하는데 발표되지 못했죠. 이 부분들은. 그럼 이 부분들이 발표되지 않고 뭐가 발표됐죠? 정시 30% 맞춰라. 이게 주로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럼 이제 2022 대입제도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대입제도 개편은 4개 분야 10개 과제로 제시가 됐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전형 구조 개편의 내용을 보면 정시 수능 전형 30%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0%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고3, 고2 학생들의 정시 전형 실제 그 예체능 계열 빼고요. 정시 전형 비율은 약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교과 전형 30% 이상 대학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의 연계 대학을 가지고 30%를 맞추도록 권고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원 사업 연계 대학은 35개 대학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5개 대학 외에는 정시 비율을 늘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대학은 정시 비율을 그렇게 늘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원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서울권의 주요 대학은 몇 개나 되고 그중에 지원사업 연계대학은 몇 개나 되고 다 해봐야 지원사업 연계대학 중에 지금 정시 30%가 되지 않는 대학은 17개 대학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서울권 주요 대학만 조금 추려봤어요. 제가. 지금 전형 비율이 30%가 되지 않죠. 정시 비율이. 그런데 이 대학들이 30%로 늘린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인원을 다 합쳐봤더니 2,000명 정도 돼요. 그럼 2,000명 정도 늘겠네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입 갈 때. 그렇죠? 근데 2,000명의 숫자는 지금 고3, 작년 고3에서 지금 고3 정시 비율이 많이 줄었거든요. 몇 명 줄었을까요? 1년 사이에? 10,000명 넘게 줄었어요. 그렇게 줄고 있어요. 지금 거의 10,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매년 정시가. 근데 30%로 늘리면 2,000명 늘어난대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없다는 겁니다. 즉 정시가 늘어나니까 수능을 더 많이 준비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데이터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지금과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 거의 그대로 간다. 그럼 지금 시스템에서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대학 재학생들에게 중요한 거는 내신입니다. 내신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과제 2번을 보면은 최저 등급인데요. 대학 자율노화대 재정 지원과 연계해서 과도한 기준 적용하지 않게 하겠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 기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선택 과목이 다양해졌기, 수능 선택 과목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사탐, 과탐 공통으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합들이 나올 수 있고 기하나 과투가 과연 최저 등급에 지정될 것이냐 아니냐. 근데 이거는 대학교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4월, 최소 내년 4월 또는 내후년 4월을 가봐야 어느 정도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선택 과목별의 난이도가 좀 있을 거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하고 최저 등급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수능 체제 개편을 보겠는데요. 국어, 수학, 탐구 모두 선택 과목을 두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 앞에 이렇게 있고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개 중에 하나 선택. 국어, 수학 모두 선택 과목이 있고요. 탐구는 사탐만 또는 과탐만이 아니라 17개 과목, 사탐, 과탐 전체 중에 2개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 3과목, 국, 수, 탐 3과목이 모두 선택이 있다 보니까 각각의 조합을 모두 더해봤더니 몇 개? 102개 조합이 나옵니다.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102개의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 선택 과목이 다 다른 거죠. 자, 그럼 선택 과목이 다르고 난이도가 다 다른데 물론 표준 점수로 어느 정도 표준을 맞추려고는 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공정한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어차피 줄을 세우긴 하겠지만 102개의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2외국어는 아직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정시 전형이 복잡해질까요? 더 쉬워질까요? 그 판단은 학생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요. 수능평가 방법 EBS 연계율 모두 국수탐 상대평가 그대로입니다. 영어 한국사 절대평가 역시 그대로죠. 그런데 제2외국어 한문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역시 중3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탐구 한 과목으로 대치해 주던 것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서로 상대평가이고 절대평가인데 서로 대치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제2외국어 한문은 응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역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EBS 연계율 70에서 50으로 줄었네요. 그럼 이제 EBS 볼 필요 없겠군요. 연계 교재인 거 맞나요? 연계 교재 다른 교재 있나요? 없죠. 연계 교재 여기서 출제되는 교재는 EBS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비율이 줄었다고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절반 이상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거의 똑같이 출제되던 게 약간 바뀌어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연계교재 중심. 그리고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개념학습 중심의 EBS 연계교재. 개념학습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조금 응용이 되더라도 좀 더 잘 풀 수 있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EBS 연계교재는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능 과목 변화입니다. 2022 수능. 2021 수능은 지금 고1 학생들 수능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죠. 선택 과목이 여기는 없죠. 국어과 수학. 여기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만. 근데 여기는 이과,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중에 2개 택일입니다. 이거는 상대평가, 이거는 절대평가죠. 파란색은 절대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동안 공정하지 못하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나름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방과후학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적으면 불공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 없애는 거예요. 거의. 기록을 다 줄여나갑니다. 학기당 1개만 기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상은 뭐 한 300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록을 1개씩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을 기록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생들이 이거 1개를 기록하기가 정말 고르기도 힘들고 그리고 특히 특정한 내가 관련된 전공 과목과 관련된 내가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상들 학생들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수상 등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치열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동아리 30자밖에는 못 쓰고요. 1개밖에 못 써요. 그럼 자율동아리 활동 할 필요 없겠네요. 제목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학생부에는 기록할 수 없지만 어디에는?
자기소개서에는 기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를 활동한 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율동아리 활동은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한 개만 깊이 있게 열심히,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 활동 학교도 미기재지만 역시 자기소개서에는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러한 활동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소논문은 기록할 수 없지만 이 글자만 바꾸면 기록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심화 탐구 보고서 뭐 이런 걸로 만약 바뀌지 않을까요? 예, 한 번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미기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상 내역 6개만 기록, 그 다음에 자격증 자료 미제공, 진로 희망사항도 항목 삭제. 다만 진로 희망사항은 진로 활동 특기사항에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내용들은 거의 다 사라지는 거죠. 비교과라는 항목, 즉 내신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거의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죠.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골고루 나열한 건데 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여긴 심지어 특기사항 적는 게 없어집니다. 봉사활동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적어요. 그런데 거기에 텍스트로 적는 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진로활동도 줄여가지고, 그리고 행동특성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행동특성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다 합치면 총 4000자 정도 됐는데 2200자, 거의 절반으로 줄어요. 앞에 내용 다 거의 사라지고 내용 비교과 나머지 적는 것들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런데 줄어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어느 시간에 하는 내용이죠?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과목별로 500자씩 적고요. 과목 많죠. 정말 많이 적을 수 있고요. 개인별로도 담임선생님이 또 추가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없어지고요. 독서활동 250자, 500자를 이것도 과목별로 250자거든요. 책 제목만 쓰기 때문에 정말 수천 권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독서활동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학교에서 그러면 지금 중3 학생들 학교에 가서 이런 학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가 중요할까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명확해지죠. 나머지 비교과 활동 다 줄어드는데 수업 시간 활동만큼은 더 중요해진다. 왜? 나머지가 줄어들어서 변별력이 다 없어졌는데 수업 시간만 거의 남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또 남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남았죠? 지금 이런 비교과 활동 말고 숫자로 나오는 거 보죠? 내신 등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내신 등급도 상대적으로 중요해질까요? 아닐까요?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내신이 중요한 시스템인데 내신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군요.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지원하실 때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줄인대요. 이게 좀 적정한 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학생도 부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추천서 폐지, 평가 기준을 골고루 공개하고 공정하게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실천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형 명칭 표준화 포털, 대입상담 교사단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횟수나 어떤 이런 제공하는 것 양들이 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별 고사도 조금 학생들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고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대요. 면접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블라인드 면접, 학생의 수험번호, 이름, 그리고 뭐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가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복 못 입고 가죠, 요즘에. 그래서 이미 올해부터 많은 대학들이 실시하고 더 확대될 것입니다. 적성고사 논술이 폐지되고요. 얘는 줄어들어요. 그럼 적성고사 논술은 어떤 시험이었는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수시에서는 내신을 망친 학생들이 유일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 뭐였을까요? 적성과 논술입니다. 즉 수시에서 내신을 망쳤다 그러면은 여기는 내신을 많이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성고사를 보거나 논술 전형을 봐서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물론 비율이 적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거의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 그럼 수시에서는 뭐만 남게 된다? 내신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학생부 전형, 즉 내신을 중요하게 하는 학생부 전형 중심으로 점점 가고요. 정시에는 이제 뭐만 좋으면 되죠? 수능 점수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는 수능, 수시는 학생부, 이렇게 이제 전형이 양극화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고교교육 혁신 방안을 이번에 같이 발표를 했어요. 고교교육 혁신 방안을 보시면 지금 고1 학생들은 현재 대입제도 적용이고요. 그 학생부 글자 수는 아까 보여드렸죠? 축소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고등학교 지금 1학년 학생은 내년 2학년부터, 지금 2학년 학생 내년 3학년부터 글자 수 축소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적용됩니다. 다만 봉사활동 특기사항만 안 없어지고 기재를 해요. 근데 중3 학생들부터는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없어지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1 학생들도 내년부터는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1, 2, 3학년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 대입제도 개편 다 적용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이것도 고1 학생들은 아니에요. 중3, 1, 2, 3, 1학년 학생들까지는 계속 적용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고교학점제 1단계 과정이고요. 여 밑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차차 적용되어 나갈 걸로 예상되는 부분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본격 실시가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자사고, 외고 이런 학교들을 일반고로 점점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교체제 개편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2020년 하반기에 개편 방안 마련 예정.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변화가 크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고등학교 진학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평준화 지역인데요. 이쪽 전남 지역 평준화 지역 이야기인데 비평준화 지역은 지원하시면은 뭐 거의 다 가시죠. 그래서 지원하는 학교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그러한 내용들 잘 참고해서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인천 지역이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저 비율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대학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여기 보시면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대상 비율도 정시는 이미 30%를 다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 발표된 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전남 지역이죠.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교과전형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대학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교과전형, 내신 성적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도 기본 이상은 좀 열심히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학생부 내신이 좋은 학생들 그리고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금 대학의 전형 방법들인데요. 학생부가 좋은 학생들, 학생부 전형이죠. 둘 다. 이 전형은 내신이 더욱더 중요한 전형들입니다. 자, 그런데 수능도 같이 중요하죠. 뭐냐 하면 이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형은 그 자체로 그냥 수능 점수가 정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내신 그리고 수능인데 대부분의 수시 전형 70% 정도가 될 수시 전형은 대부분 뭐가 더 중요하다? 내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에요. 성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고등학교 지원하셔야 됩니다. 특목고냐 자사고냐 무슨 뭐 좋은 학교나 나쁜 학교냐 그건 학교고요. 중요한 건 우리 학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몇 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학교가 좋냐 안 좋냐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신은 학생에 따라 나오는 거지 학교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바로 이 등급 안에 들어가야 인서울이 가능해져요. 이 비율을 보세요. 4%, 7%, 12% 이건 누적이죠.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부 다 54%예요.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4, 5, 6등급을 받게 됩니다. 인서울이 쉽지 않고요. 대학 진학 자체가 수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지금 고1 학생들 비록 내가 여기 지금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비율로 봤을 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여기로 진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들어가기 또 어렵거든요. 비율 보세요. 예, 여기 그래도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열심히 하셔서 이 구간 예, 좀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능도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서울을 위해선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고등학교 진학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진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글인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중요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은 세계사적 대전환기. 우리 아이의 대학 진학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큰 앞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지 같이 고민하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